가끔 그런 순간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례한 말, 얕잡아 보는 태도, 장난처럼 던졌지만 듣는 사람은 웃을 수 없는 말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속이 뒤늦게 끓어오르죠. 그렇다고 매번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화를 내봤자 나만 감정적이 돼 보이고 오히려 상황이 더 불편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상대가 말끝을 삼키게 만드는 딱 한마디. 오늘은 바로 그 선을 넘는 사람을 조용히 멈추게 하는 말. 그 말 한 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들으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이걸 그때 썼어야 했는데 말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천천히 꾸준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마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인 모임에서 오랜만에 얼굴 본 선배가 인사도 짧게 건넨 뒤에 바로 묻더랍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요즘 애들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질문, 물어보는 쪽은 별 뜻 없이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내 상황이 공론화되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날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얘긴 저희 집안 문제라서요. 한마디였는데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도 살짝 머쓱해지더니 아, 그래. 그냥 뭐 궁금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이 말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첫째,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선을 지켜달라는 요청이면서도 정중하게 문을 닫는 표현입니다. 상대도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 여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둘째, 핑계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요. 복잡해서요. 같은 말 대신 단호하게 정리하는 구조라서 상대가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 거리라는 건 눈빛이나 표정보단 이런 짧은 한마디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긴 저희 집안 문제라서요. 이 말 한 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에서 자주 얼굴 보게 되는 지인이 자꾸 남편이 요즘은 좀 정신 차렸어? 예전에는 진짜 속 많이 썩였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툭툭 던졌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얼굴도 화끈거리고 괜히 다른 사람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죠.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면 그때부터는 말로라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날도 웃으며 넘기려다가 상대가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자 잔잔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얘긴 그만하시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딱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가 아, 그래. 미안하고는 바로 화제를 바꿨다고 해요. 그 후로는 그 사람도 같은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고요. 왜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첫째, 이 말은 더 이상 이 주제에 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감정 없이 짧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상대가 맞받아칠 여지를 잃게 되죠. 심리학자 에릭 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대화 중에 패턴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같은 말, 같은 농담, 같은 자극을 반복하죠. 그런 흐름을 끊으려면 정색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짧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얘긴 여기서 끝내죠. 이 말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 말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내가 불편한 선을 넘었구나 하고 스스로 눈치채게 만듭니다.
지적은 하지 않지만 경계는 분명히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선을 긋고 싶은 순간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긴 여기서 끝내죠. 그 말 한 줄이 상대의 말도 분위기도 그 자리에서 정리해 줍니다. 세 번째는 누가 꼭 자기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직도 그냥 예금에 넣어두고 있어? 그 돈이면 주식에라도 들어갔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절대 못 일어나.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지만 이런 말이 2번, 3번 반복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점점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마치 당신은 틀리고 나는 맞다는 투로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상대는 순간 멈칫했고, 아, 그래. 뭐, 각자 방식이 있는 거니까. 하며 화제를 슬쩍 돌리더랍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잘 통했을까요? 일단 이 말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넌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 이 말 안에는 주체적인 태도와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고 상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상대가 흔들릴 것 같을 때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에겐 말을 아끼게 된다고 합니다. 말이 짧아도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말은 감정을 쓰지 않고도 경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조언이나 간섭이 들어올 때 설명하지 않고도 여기까지만을 말할 수 있는 힘. 바로 거기에서 이 말의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가볍게 들리지만 이 말에는 자기 삶의 기준을 지키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태도가 사람을 쉽게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너무 쉽게 선을 넘어올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명절 때 자주 보는 친척 한 분이 계셨는데 만날 때마다 자녀 문제에 꼭 한마디씩을 얹곤 했습니다.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야? 요즘엔 공무원이 제일이지. 이제는 좀 그만 도와줘야 해. 너무 끌고 가면 애버릇만 버려. 들으면서도 참 애매하죠. 무시하자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이런 말은 반복되면 은근히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날 그분은 평소처럼 툭툭 말을 던지는 친척에게 밥을 뜨던 손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톤도 낮고 부드러웠는데 그 말이 나오자 상대는 말끝을 흐리더랍니다. 아, 그래, 뭐.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뒤로 조카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잘 들었을까요?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상대는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착각한다고 말합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타인은 그 사람을 자기 연장선처럼 대하게 된다. 바로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말이 효과적인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여기는 당신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주는 말이니까요. 상대는 보통 이 한마디에 딱 눈치를 채고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더 밀어붙일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정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를 지키는 말이 사람 사이 거리와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말 한 줄이면 선은 충분히 그어집니다. 5번째는 누가 슬쩍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할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말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지인이 조카 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조카가 대학에 떨어진 뒤 마음이 좀 헛돌면서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쓴 돈 문제로 부모님과 큰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 부부가 그 지인을 조용히 불러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걔랑 그동안 그렇게 가까웠으면서 왜 그 중요한 시기에 정신 좀 차리라고 안 했니?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얘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듣는 순간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도 아니고 말 그대로 조카일 뿐인데 그 조카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 마치 당신도 방관자다,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죠. 그분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말을 꺼낸 형님 부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해졌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그때 왜 말 안 했냐는 식의 소리도 다시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왜 이 한마디가 그렇게 잘 들렸을까요? 사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확한 경계 없이 감정적으로 얽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하거나 일이 잘못되면 그때 당신이 좀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흐리게 던지는 말이 쉽게 나오곤 하죠. 처음엔 별말 아닌 듯 넘어가지만 그걸 계속 받아주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정한 것도 아닌 일에 눈치 보며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은 제가 질 일이 아닙니다. 이 한 줄은 그 부당한 감정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끊어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화를 내거나 관계를 깨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 몫은 다하지만 남의 몫까지 안고 가진 않겠다는 건강한 선 긋기입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니며 그 상황의 전말을 알지도 못한 일이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은 제가 질 일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억울함으로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차분하게 선을 긋고 책임을 바로잡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말,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내 사생활을 너무 쉽게 넘볼 때 그건 저희 집안 문제라서요 하고 차분히 선을 그었고요. 지나간 일을 자꾸 꺼내며 선을 넘는 말엔 그 얘긴 여기서 끝내죠. 짧게 마무리했죠. 누군가 자기 방식을 강요하려 들 때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라고 말하며 내 기준을 지켰고요. 자꾸 자녀 문제나 집안일에 끼어드는 사람에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라고 조용히 선을 세웠고, 슬쩍 책임을 떠넘기려는 말에는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 말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내 공간, 내 선택, 내 감정의 경계를 지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 정말 힘을 가지려면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머뭇거리며 말하면 부탁처럼 들리고 확신 있게 말하면 선언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말은 잘했는데 행동이 어정쩡하면 상대는 이 사람 금방 물러서겠구나 하고 넘겨짚기도 하죠. 결국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건 그 말을 할 때의 자세와 행동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5가지 말을 할 때 그 말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주는 단단한 태도와 말하는 방식, 딱 3가지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면 이제는 말 한 줄로도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의 태도까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말한 뒤에 침묵할 줄 모르면 말의 힘도 사라진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침묵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말을 끝내는 법은 잘 모릅니다. 괜히 더 조심스러워져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도 한마디 꺼내놓고 나서 자꾸 설명을 덧붙이게 되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뭐 꼭 그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이런 말이 붙는 순간 방금 전에 그 단호한 한마디는 힘을 잃습니다. 상대방은 그 틈을 타서 다시 들어오죠. 그게 질문이든 핑계든 감정적인 반격이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렇게 말한 뒤에 굳이, 아니, 뭐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제가 잘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말이 따라붙으면 듣는 쪽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말이 길어지면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결국 변명처럼 들리게 되죠. 그래서 말은 짧게, 그리고 말한 뒤에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 그게 단호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침묵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을 막거나 논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멈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사람은 말을 멈췄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관계가 오래됐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쉽게 얼굴 붉히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져주기도 어렵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은 짧게, 단호하게, 그리고 말한 뒤엔 침묵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얘긴 여기서 끝내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 책임은 제가 질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굳이 더 설득하려 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말만 남기고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많은 걸 정리해줘요. 특히 좀 불편한 상황일수록 그렇습니다. 짧게 말하고 거기서 멈추는 태도, 그게 오히려 이 이상은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사람은 말로만 단호한 사람보다 말끝이 분명한 사람을 더 조심합니다. 괜히 길게 말할수록 자기 말에 확신이 없어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침묵은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말 다 했으면 더는 안 붙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시선을 피하지 않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힘을 얻는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눈빛은 본심을 드러낸다. 말보다 먼저 사람은 눈을 봅니다. 말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고개를 돌린 채 말하거나 눈을 계속 피하면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닌가 보네. 그러면 말은 단호하지도 설득력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눈을 번쩍 뜨고 쏘아보라는 얘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짧고 부드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고 시선을 마주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내 말에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 얘긴 여기서 끝내죠. 혹은,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렇게 말할 때, 말 자체보다 더 먼저 작동하는 게 시선입니다. 눈을 피하면서 말하면, 오히려 조심스럽거나 머뭇대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는 거기서 빈틈을 봅니다. 지금 저 말 진심이 아닌가 보다. 한 번 더 말하면 물러서겠네. 그런 오해가 생기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의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동안 짧게 눈을 마주치고 그 시선을 유지한 채 말을 멈추면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랫동안 상대의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비언어적 확신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상대의 눈빛과 자세, 말투에서 진짜 메시지를 읽어낸다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 눈을 더 봅니다. 자식, 배우자, 친척, 오래된 지인. 말로는 다 좋게 얘기해도 눈을 보니 아닌 것 같네. 이런 식의 반응이 더 솔직하게 돌아오곤 하죠.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짧게 말하되 그 말에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선. 그건 말이 잘못 들리는 걸 막아주는 장치이자 이 말은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건 상대를 위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도망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 앞에선 아무리 말 많은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표정과 몸짓은 말보다 먼저 신호를 보낸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드러내는 건 표정과 자세다.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아들이는 인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이 말을 굳은 얼굴로 툭 내뱉으면 상대는 이 사람이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너무 웃으며 말하면 진심은 아니고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자연스러운 표정. 억지 웃음도 굳은 얼굴도 아니고 그저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실지 않고 차분히 내 뜻을 전하는 표정이면 충분합니다. 표정이 단정하면 말도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상대는 그 표정을 먼저 보고 이 사람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을 가만히 두는 것. 말에 힘이 실리지 않거나 속으로 불안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손부터 움직입니다.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컵을 들었다 놨다 하거나 무릎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상대에겐 지금 이 사람 말에 확신이 없구나 하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손을 안정된 위치에 두고 몸은 곧게 펴고 앞으로 기울이지도 않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훨씬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건 상대보다 더 강해 보이려는 제스처가 아닙니다. 나를 줄이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까운 겁니다. 결국 말이라는 건 소리보다는 신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표정과 손의 움직임에서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할 땐 표정은 담담하게, 손은 조용히. 이 두 가지만 챙겨도 말의 울림은 달라집니다. 상대도 쉽게 반박하거나 다시 선을 넘으려 들지 않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은 짧게, 표정은 담담하게, 손은 움직이지 않게. 얌전한 듯 보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쉽게 넘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굳이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더 많은 말싸움을 불러올 뿐이죠. 정말 효과적인 건 단 한마디로 정확히 경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긴 그만하시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 책임은 제가 질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선을 넘지 말라는 정중한 경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말을 덧붙이지 않고 살짝 미소만 띠고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 앞에선 아무리 선을 넘던 사람도 입을 닫고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짧고 분명한 말 한 줄, 그리고 말을 멈출 줄 아는 침착함. 그 둘이 함께할 때 나의 말은 훨씬 더 힘을 갖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선 넘는 말 앞에서 말문이 막혔던 경험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그 순간을 넘기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단호한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